김종희의 시세계에 꿈의 현상학적 상상력과 죽음의 형이상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조명제입니다. 김종희 선생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희 시인의 시세계를 이번에 작성하면서 대상 텍스트는 제1시집에서부터 제3시집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원고의 제한 문제도 있고 시간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종희 시인은 여기 앞에 간략하게 제가 특히 원로 시인이시기 때문에 그 연부를 적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창작 시집이 전 6권으로 되어 있고 시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집을 대신하는 좀 방대한 분량의 김종희 시선집을 내었습니다. 김종희 시인은 1937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하여 1957년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합니다. 61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69년 8월까지 충청북도 관내의 여자중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그 교사 생활하는 동안에 결혼을 하였으며 퇴임 후 곧장 서울 마포구로 이사함으로써 일대 문학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70년대 후반 교회에 나가면서 당시 유명 소설가 정연희 선생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성경 공부에 열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1979년 4월 8일 세례를 받아 기독교적 사상을 깔게 되는 어떤 시세계를 또 어느 정도 갖게 된다고 봅니다. 1981년경 시 창작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생겨 박두진 시인에게 사사하며 시 창작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81년경에 갑자기 시 창작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생겼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중요한 사전에 어떤 문학적인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시절 시를 좋아했다든지 또 대학에 들어와서 많은 시를 접하면서 시 창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 전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연세대학교의 국문학과의 교수로 있던 시인 박두진 시인의 아마 교양 과목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선택 과목으로 강의를 들은 인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박두진 시인에게서 시 창작 문제를 지도받기도 하고 토론하면서 마침내 1982년에서 1983년에 걸쳐 월간 신문학지에 매장, 빛, 일기, 2개의 강 등의 시가 추천 완료되면서 등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추천 완료 제도에서 1회 추천, 2회 추천 이렇게 해서 등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김종희의 첫 시집이 이 세상 끝날까지인데 이것은 1986년 해진서관에서 간행되었습니다. 김종희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집으로부터 2015년 제6시집 빛과 어둠까지 6권의 창작 개인 시집을 중간했습니다. 첫째, 이 세상 끝날까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이 첫 시집에서뿐만 아니고 이 죽음에 관한 문제라든가 상상력의 어떤 것은 끝까지 제6시집까지 이 전체를 관료하고 있는 어떤 시적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 시인의 죽음에 관한 문제는 그것이 삶의 한 방식이며 삶을 의미있게 규명하기 위한 양면성을 지닌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류 보편의 궁극적 물음이며 근본적 담론의 핵심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이 죽음의 현상과 직면하여 시인은 존재의 회의와 인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김종민 시의 담론적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란 폭넓게 말하면 소멸의 문제에 관련됩니다. 존재의 현상에 대한 인간은 끊임없이 회의하고 탐구해 왔습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은 지와 무지 혹은 미지의 변증법적 실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인간은 실로 많은 것을 밝혀내었고 지식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그 눈부신 진절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아는 바가 많지 않고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느낍니다. 김종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싶다라는 야심찬 현상학적 의지를 첫 시집에서 당돌하게 그리고 정면으로 들이밉니다. 그 옹골찬 야심은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의 금기사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알려고 하지 말라 하는 어떤 것을 그 안에 내포해 있을 것입니다. 시인의 존재론적 인식이나 지에 대한 추구의 담대한 의지는 먼저 죽음 곧 소멸의 현상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온 거부의식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김종민 시인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죽다니, 이렇게 무참하게 죽다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죽다니,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도 모르고 우주 속에 그 모든 신비를 묻어둔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결국은 죽다니, 아, 살아있고 싶다. 영원히 살아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싶다. 예, 이 세상 끝날까지의 전문이었습니다. 이때는 첫 시집이 나온 때니까 김종인 시인께서 이제 젊은 날이시죠. 이때의 죽음의 문제와 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또 당돌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 박두진 시인은 김종인 시인의 첫 시집의 서문에서 표제작이기도 한 이 세상 끝날까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삶, 삶의 무한 욕망과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억울함을 더 이상 축약할 수도 강조할 수도 없을 만큼 정확하고 힘있게 두들겨 받고 있다. 대담한 솔직성을 통해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현실적이며 심층적인 주제, 삶과 죽음의 절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주제를 주저도 겁도 없이 표출해내고 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 속에 이 세상으로 포괄한 종말론적인 의미와 역사, 시대, 사회적인 부정적 의미까지 의미에 대응하는 인생론적인 인생론적인 탄력과 그 확신을 우리는 이 시에서 볼 수 있다. 자, 삶과 죽음 혹은 죽음과 삶의 인간적인 욕망과 그 한계 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정확히 두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며 보편적인 주제를 심층적인 영역의 종말론적 사회까지 이루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언술 이전에 김종리의 시적 인식의 바탕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인 삶에 대한 회의, 죽음에 이르는 부정적 혐오와 그 불안이라고 박두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시인은 시작의 입문에서부터 죽음의 문제에 골몰을 한 듯이 보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을 숙고하자면 그 양면에 다른 한쪽에 있는 삶의 양상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긴 김종희 시인은 스스로 그의 제5시집 나는 너무 멀리 있다 가운데 이 작품인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작품에서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는 첫걸음이요 날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니 그동안 내가 키우고 길들인 죽음이 결국 나를 살리는 힘이었다 라고 보도한 죽음의 논리를 설명합니다. 현철들은 일찌감치 이 죽음의 고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두
사생여의의 문제, 곧 죽음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죽음이라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그것은 우주 자연의 순환 논리에 따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김종희 시인은 그런 시문하거나 막연한 논리로는 설득되지 않는 죽음 혹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두들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현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 도대체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실로 무모하리만치 당당하고 저돌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적 존재로서 본 바 그토록 불가역적인 죽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무참하게 죽는 삶의 형식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화두는 종말론적인 인식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존재인 인간이 우주 속에 그 모든 신비를 묻어둔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결국은 죽는 인간 실존에 대한 회의와 불안, 안타까운 저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의지는 살아있고 싶다, 영원히 살아서 이 세상 끝까지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라는 겁도 없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금기상에 위반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인은 먼저 살아있고 싶다는 도발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살아있고 싶을 뿐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이용합니다. 이때의 젊은 시인은, 이때 참 젊은 시절의 시인이죠. 시인은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싶다고 합니다. 가당찮은 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시적 진술의 의의는 그것이 가당찮은 위반의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솔직히 우리 모두의 실제적 진실이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거 보면 진실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 공감의 진실이 이 작품의 죽음과 삶, 생성과 소멸, 그리고 지와 무지의 담론으로 육박하는 힘일 것입니다. 시인은 현상학적 회의와 실존의 문제로서 지와 무지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고 한 것은 발칙한 위반의 사상이라 하더라도 지에 대한 탐구적 인식 태도는 인간 심리의 보편적 진실에 가닿는다는 점에서 의미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우주에 묻혀있는 신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속속들이 다 알고 싶다는 것 역시 알고 싶을 뿐 불가능하다는 말의 다른 언술입니다. 그것은 아는 만큼 모르는 것이 되고 모르는 만큼 더 모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전을 한 논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논술한 바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든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만을 안다라고 한 것이나 김춘수 시인이 그의 꽃과 그 계일 연작, 꽃을 위한 서시나 꽃을 쏘며 혹은 꽃 1, 2 등을 통해 회의했던 지와 미지 그리고 무지의 문제로서 실존의 불안과 흠의 고독을 노래한 것이 결국 그 같은 담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로서 존재하고 언어로서 사유합니다. 언명하여 지의 세계로 편입되어 기지의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외연의 미지의 세계는 그만큼 더 넓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주에 묻혀있는 신비, 알고자 하고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미지, 무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죽음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죽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적 약효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 아는 만큼 더 알게 되고 넓어지겠지만 그 영역이 끝내는 아는 만큼 넓어지는 만큼 미지는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희 시인의 이 세상 끝날까지는 죽음과 삶, 실존과 불안의 담론적 인식 문제를 놀랍도록 흥미롭게 결구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두진 시인이 앞의 그 서문에서 김종희 씨의 창조성은 바로 허무와 불안, 회의와 까닭모를 절망을 극복하고 삶과 인생 자체의 가장 내밀한 실상을 스스로 소명하고 활력화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이룬 것이라고 한 진술이 실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소멸 혹은 죽음에 대한 김종희 시인의 인신론적 태도는 그것이 일반을 주동하는 작동 원리로 보입니다. 관념적이든 현실적이든 상관없이 그 시는 시간 속의 소멸과 현실적 혹은 현상적 죽음의식과 맞물려 나타납니다. 선생님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
읽어주십시오. 시든다 시들어 죽을 것이다. 비상하는 백조도 떨어져 죽을 것이다. 가슴 속에서 들끓던 피도 씻고 1년이면 360날 잊지 않고 떠올린 얼굴, 맑게 씻은 얼굴도 죽음으로 가득하다. 온몸에 시간이 묻어있다. 모든 생기를 다 빨아먹어야 떨어져 나갈 끈끈한 시간이. 예, 시간 전문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이지만 소멸과 죽음에 대한 김중희 시인의 인식적 태도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죽음은 시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간 속의 모든 사물은 유한하여 시들거나 마무리해 죽음을 향해 갑니다. 화자가 꿈속에서 그리던 맑게 씻은 얼굴도 죽음으로 하다는 비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미지화합니다. 온몸에 시간이 묻어있다. 모든 생기를 다 빨아먹어야 떨어져 나갈 끈끈한 시간이 애써보듯 죽음과 시간의 문제를 날카로운 감각적 언어로 표상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허물고 파괴하고 또 일으켜 셉니다. 시인은 시 초겨울에서 후두두둑 등에 찬비 맞으며 흙을 움켜쥐는 낙엽들, 나무는 허리 굽혀 그들을 안아 올리지 못해 발 아래 가득히 쌓이는 죽음을 지켜볼 뿐이다 라는 낙엽과 죽음 이미지의 결속을 통해 시간 속의 죽음의 위치를 가늠해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도리의 말에서는 죽음을 품은 시간이 모래알 같은 나날을 지나 이제 갓 태어난 보드라는 보석, 시간의 별로 놀이됩니다. 이 보석 같은 별의 시간에서 그리하여 눈앞에 닥쳐오는 모든 사물에 내 영혼이 남김없이 참여할 때 나는 하나의 약속이며 하나의 믿음이 될 것이다. 이 약속과 믿음의 나날을 지나 한 빛나는 죽음에 도달할 때 나는 하나의 사랑, 하나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시간 초래식과 신앙적 초시간성을 표명합니다. 시인의 초시간성이나 시간의 무의식에 대해서는 이미 등단작의 하나인 일기의 시간은 언제나 있으면서 언제나 없는 것에서도 읽히는 바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죽고 소멸하는 현상에 대해 억울하고 무참해하는 시인의 의식은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적 현실에서 한층 절박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읽어주시죠.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꽁꽁 묶어서 땅속에 깊이 묻었다. 발로 꾹꾹 밟아가며 단단히 묻었다. 삽으로 때려가며 봉분도 만들었다. 우리는 향을 피우고 2번 절했다. 부디 안녕하세요. 나는 작별 인사까지 했다. 예, 매장의 1,2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실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죽음과 죽음을 땅 속에 매장하고 오면서 무섭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아버지를 미워다 산에 묻어버린 자식들. 나는 몸을 떨며 차에 올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셨다 하며 이렇게 무참하게 죽다니 라던 시인의 죽음에 대한 거부의식과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인식의 한계 및 수능적 믿음을 복합적인 심리적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괴물 소동을 비롯한 사회 현실 및 시대식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김종희의 상황극적 구상으로 그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서 쭉 다룬 것은 주로 가장 큰 테마인 죽음이나 소멸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시적 상상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시집을 낸 이후 9년 만에 출간한 제2시집 물속의 돌에서도 죽음이나 소멸의식은 견고하게 형상화되어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냇물 속에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물 따라가지 않아도 몸 부서져 진토가 될 뿐 뼈와 살 닳고 닳아 진토가 될 뿐 누가 손 한 번 대지 않아도 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몸 부서져 망가져 진토가 될 뿐
금강석처럼 단단한 몸 꿈꾸며 스스로 진토가 될 뿐. 네, 시 물속의 돌 전문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속의 돌은 가만히 있어도 몸 부서져 진토가 된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말하면 돌의 수마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 물에 씻겨 조금씩 닳아지는 것을 말해요. 시인은 첫 시집 이 세상 끝날까지의 돌의 말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미 땅 속에 묻혀서 수억만 년의 침, 땅 위로 솟아서 또 수억만 년의 시달림, 마침내 끼어져 물속에서 또 수억만 년의 씻김이라고 노래한 바 있습니다. 돌이 물속에서 모래 마찰이에 반들반들해지고 그것이 닳고 닳아서 모래알 같은 나날을 지나 진토가 되게 하는 물의 작용, 그것은 사물의 소멸을 관장하는 시간 현상의 다름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고 한 시인의 의지는 시간의 파멸에게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누가 손 한 번 대지 않아도, 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몸 부서져 망가져 진토가 될 뿐 우주 속의 미와 같은 인간 존재는 나약하고 부질없어 적막합니다. 인간은 죽음에서 시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아무도 그것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몸속에 들끓고 있지만 모두가 그 아가리, 그러니까 죽음의 아가리에 물려 있는데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얼굴 치장하고 귀골이 달고 나와 모여서 먹고 마시며 웃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라고 돌아갑니다. 일상인들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고 죽음의 고통과 혹은 죽음의 충격을 떠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피할 수 없이 그 아가리에 물려 있는데도 무심코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칩니다. 소멸과 죽음의 내면을 과민할 정도로 깊게 통찰하는 김종희 시인은 어느 날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나를 보았다 라고 세계의 나라는 작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적 풍경은 그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밑바닥 심층심리에 분열된 자아현상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조금 있다가 동아줄에 묶인 그 관을 기질맥진하며 끌고 가는 또 다른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죽은 나를 버리지 않아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날마다 기진맥진 지쳐있는 까닭을. 예, 시 세계의 나 부분인데 제2, 3년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에서 보시다시피 나는 세 가지로 분리되죠. 뭐 심층심리학에서는 이든이 초자니 자니 이런 말을 쓰지만 그런 말에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죽음을 관찰하는 나, 그리고 내가 죽은 것을 담은 관을 끌고 가는 또 다른 나, 이렇게를 보는 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나가 나타납니다. 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이 세 개, 죽은 나를 관찰하는 나는 죽은 나를 끌고 가는 또 다른 나를 관찰합니다. 자신이 죽은 후의 사실까지를 소설로 쓰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인간적 사건입니다. 시인은 진토가 되고 죽어 관 속으로 들여진 존재의 허망과 적막을 금강석처럼 단단한 몸 꿈꾸며 스스로 진토가 될 뿐 있는 데서 초월적 회생의 꿈을 꿉니다. 자, 봄 전문을 한번 낭독하시겠습니다. 명동 도심 한복화관 기독 여성회관 마당에 서 있는 한 그루 까만 버드나무에 놀랍게도 생명은 다시 돌아왔다. 공회에 찌들어 죽음처럼 까만 나무, 까만 가지 끝에 실랏같이 늘어진 가늘고 긴 줄기마다에 초록정을 찍은 듯이 초록구슬을 꿰은 듯이 그렇게도 많은 파란 조그만 생명들이 돋아나고 있다. 예, 봄 전문이었습니다. 죽음 혹은 소멸의 극복은 소생이나 부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동 도심 한복판에 쓰이는 까만 버드나무 한 그루에서 시인은 생명의 회생을 봅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 봄의 현상이 죽음의식으로 가득한 이 시인에게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이 말했듯 나무의 표피가 가장 검은 때는 물이 올라 새싹이 돋으려는 그 무렵입니다. 뼈처럼 단단한 죽은 듯이 보이는 나무 혹은 나뭇가지에서 보드라한 꽃잎이 피어난다든지 혹은 이 버드나무처럼 파란 연두빛의 샘잎이 돋아나는 형상은 실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죽음처럼 까만 나무 까만 가지 끝에 신락같이 늘어진 칼고 긴 줄기마다에 초록점을 찍은 듯이 초록 구슬을 꿰은 듯이 그렇게도 많은 파란 조그만 생명들이 돋아남을 보는 시인의 눈은 이래고 아름답습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한 몸의 꿈은 다름 아니라 소생하고 부활하는 새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그 시간 밖으로라는 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시간과 함께 흘러가지 못하고 시간 밖으로 떠밀린 몸을 완전히 벗어버린 너는 시간이 쪼아댈 수 없는, 시간이 물어뜯을 수 없는 말쑥한 모습으로 그 어떤 광풍도 삼킬 수 없는 형상으로 오늘도 기분 좋게 너희 집 대청마루를 왔다 갔다 한다. 처참한 모습으로 굳어버린 몸뚱이를 보고 저것이 나라니 말도 안 돼 하는 듯이. 예, 시간 밖으로의 전문이었습니다. 김종희 시인의 제3시집 시간 밖으로의 표제적인 이 작품도 시간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시간 속에서 소멸해 갑니다. 그런데 시간과 함께 흘러가지 못하고 시간 밖으로 떠밀린 몸을 완전히 벗어버린 너는 추상적인 실체로 그려져 있듯이 시간 밖의 존재입니다. 소멸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존재, 그것은 시간이 쪼아댈 수 없는, 시간이 물어뜯을 수 없는 말쑥한 모습입니다. 그 어떤 광풍도 삼킬 수 없는 형상의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어떤 영혼으로 이해됩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혼의 너는 오늘도 기분 좋게 대청마루를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이 벗어버린 육신의 처참한 모습을 봅니다. 처참히 굳어버린 몸뚱이를 보며 설마 저것이 나라니, 저것이 나였다니 말도 안 돼 하는 듯이 말입니다.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켜 죽음 속의 시간을 읽어낸 셈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고통과 억울함으로부터 죽음이 곧 삶이거나 삶의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죽음 너머의 이데아를 생각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시 이데아를 읽어주시겠습니다. 거울 저쪽 저 멀리 안 보이는 천국이 있다. 빛으로 가득한 천국이 숨어 있다. 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그곳, 나의 눈길 끝에서 저 멀리 거울 속에서 거울 밖으로 숨어있는 천국이 환하다. 안 보이는 천국이 환하다. 때때로 눈을 감고 그 환한 빛을 따라 안 보이는 천국으로 간다. 신발 벗고 그 믿음의 나라로 들어가 숨 쉰다. 진실로 거기서 숨 쉬며 영혼을 산다. 쭉빛 바다에 부서지는 빗살처럼 눈부시게 빛나며 반짝이며. 네, 시 이데아 전문이었습니다. 이 시에 오면 거울 저쪽 그리고 빛, 천국, 영원 이런 낱말들이 나옴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영혼이 영혼을 사는 이데아 천국을 형상하여 보여줍니다. 거울 속에서 거울 밖의 저 멀리 모처럼 빛으로 가득한 천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울 저쪽의 천국에서는 죽음과 근심이 없으며 쪽빛 바다에 부서지는 빗살처럼 눈부시게 빛나며 반짝이는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왔다 갔다 행동하는 인간들, 오 안개같은 존재예요. 많은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이 고도의 문명 시대에
잠자리 날개처럼 더욱 가벼워진 육체는 비나 짖는 깨비로도 쉽게 사라지는구나. 예, 시 보이지 않는 것이 무겁다의 전반부였습니다. 이제 이 시는 조금 전에서부터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어떤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천국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데아를 꿈꾸는 시인은 육체의 가벼움, 그 소멸의, 여기 단어가 좀 빠졌는데요. 제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운명을 같은 단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소멸의 운명을 노래하는 한편, 영생의 이데아 천국을 지향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거움을 관찰합니다. 이를테면 원수나 기울된 살인가스, 독가스들, 나타남도 사라짐도 없이 참으로 질긴 온갖 바이러스, 병균들이 오히려 무겁고 죽음과 관련된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병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입니다. 총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시한 존재이고, 그것은 최근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는 터입니다. 바이러스와 병균이 우리 몸에 스며들어 육신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는 죽었다. 41세 한창 살 나이에 그렇게 여러 달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죽음과 싸웠으나 결국은 죽었다. 암세포들이 그의 중심에서 불타고 있는 심지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그의 몸은 깜깜해졌다. 그의 뇌에 입력해둔 모든 것들, 그렇게도 열심히 보고 듣고 기억해둔 것들 모두 삽시간에 지워졌다. 예, 시 남동생의 부분이었습니다. 김종희 씨는 이 시집들에서 아버지의 죽음, 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비통한 심정을 시적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만은, 특히 한창 나인 41세의 한창 나인 남동생의 죽음에 대한 그 비통한 마음은 아마 견디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죽음에 못 박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작품은 남동생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시인의 절절한 심애를 보여줍니다. 진작부터 죽다니, 이렇게 무참하게 죽다니, 결국은 죽다니 하며 죽음과 시간 속의 소멸 현상을 냈고, 날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토로한 시인의 이식도 안타까운 남동생의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든 죽음을 넘어선 곳에 우리는 이데아를 상정하고, 그 이데아에서 육체의 죽음을 벗어난 영혼은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시인의 시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학적 테마는 죽음과 소멸 현상이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통찰은 삶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존재의 양면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나 소멸 현상은 시간과 인식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죽음의 비극성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은 죽음이 곧 삶이라는 사유의 지적 현상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시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고 한 지적 표현은 종교적으로는 금별상일지 모르나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려는 인간 욕망의 실제적이고 보편적 인식의 현상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종희 시인의 시의 담담하고 사유 깊은 내는 풍경은 보기 드문 존재론적 인식과 현상학적 풀이로 죽음의 흉기상학적 형상미학의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